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FSD가 국내 풀린 지 며칠이 지났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주류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산 자동차 회사가 FSD와 경쟁하기 위해서 몇 년 늦지만 한 2년 정도, 2027년 정도면 비슷한 서비스를 할 것이다 라는 너무 쉬운 추측성 보도를 하는 걸 보면서 이 기자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기존 자동차 업체 중에서 FSD와 같은 것들을 내놓는 회사, 즉 반자율에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 과도기의 이 기술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그나마 가능한 게 중국의 업체 정도가 될 것이다. 왜 그런지 다 아시겠죠.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정보를 좀 주십시오. 자, 전통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과 너무 달라요. 근데 문제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중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발전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꽤나 많은 사실상 사기 가까운 일들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 상황, 한국의 자동차 기업도 그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에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가 들어오고 FSD까지 되면 어마어마하게 팔리겠죠. 특히 한국에서는 아이폰 초기보다 더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걸 폄하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폄하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심지어 테슬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조차도 차마 까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레이서 출신 자동차 유튜버가, 사실 그런 사람들은 신뢰성이 굉장히 낮죠. 국산 자동차 회사에 대놓고 광고를 받고 국산 자동차 회사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는 사람이니까 자동차까지 타주고, 그 사람이 이 FSD 되는 차를 가지고 이제 목적지를 취소하고 난 다음에 차가 계속 움직이니까 야, 이거 문제 있다라고 유튜브 영상을 찍은 걸 보면서 저런 쓰레기들도 자동차 유튜브를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유튜브는 신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그 자동차 전문 매체 혹은 유튜브, 근데 중국은 유튜브 기반이 아니죠. 영상 컨텐츠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한국은 참 보면 벌써 그 국산차의 노예가 다 되어서 거기 가서 알랑방구 끼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우습기도 하고, 왜 국산 자동차 회사가 FSD를 사실상 실패하는지, 이런 비슷한 것도 못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 자동차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죠. 근데 한국의 자동차도 기술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자동차들도 기술이 좋습니다. 지금 중국, 인도, 베트남 여기에서도 그 국가의 주력 업체들은 모두 기술이 좋습니다. 다만 브랜드의 가치가 좀 낮죠. 시간이 지나면 중국에서는 사실 한국 자동차가 이미 퇴출됐고, 그 다음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인도에서도 자국 자동차 기업들이 굉장히 나오고, 그 다음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베트남이나 인도, 중국 자동차들이 다 휩쓸겠죠.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가 그저 조금 빨랐을 뿐이지 이 지금의 위치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건 자동차의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하면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미 압도적으로 그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추격을 못하죠. 이를테면 반도체 같은 것들이죠. 일본의 반도체가 무너질 때 한국의 반도체가 치고 나가니까 일본의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같은 것들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칩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불과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일본이 다 끌고 갔는데 그게 불과 10몇 년 만에 다 붕괴를 해버렸죠. 왜 그럴까요? 한 번, 두 번 타이밍을 놓치면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돈을 때려 부어야 되고, 그 돈은 유한하고, 그걸 몇 번 반복하면 사실상 끝나죠. 그래서 일본이 마지막으로 한 방 노리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모두 끌어모아서 그 기업 엘피다 같은 것들을 만들고 해봤지만 답이 없었죠. 온 돈을 때려 부어도 이미 반도체에서 한 번, 두 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원천 기술이 엄청나고, 그 다음 우위를 점한 이들이 모든 시장을 가져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동차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자동차의 부품을 자동차 회사가 개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자동차 회사가 개발하는 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최근에 오면 올수록 어떠냐면 자동차의 부품 대부분이 사실상 다른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부품들입니다. 즉 자동차 회사는 기본 뼈대, 프레임, 거기에서 뭐 외장, 디자인, 그 다음 뭐 세부적인 일부, 아주 많은 부품들이 공급되는 일부, 그 정도만 자기들이 하고 그 나머지는 조립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수많은 하청 기업들이 있죠. 근데 그 하청 기업들 중에서도 1차, 2차 밴드는 사실상 개발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주 성장한 곳들이 지금 전 세계로 본다면 뭐 컨티넨탈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들이 한국도 있고 뭐 독일이나 중국이나 굉장히 많은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사실상 자동차의 기술은 그 부품, 그 분야만 꾸준하게 계속 발전하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기업들은 왜 그게 가능하냐? 그들은 많은 자동차 기업들에게 다 부품을 맞춰서 공급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쪽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발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회사는 그렇게 한 분야에 개발을 해봤자 지들만 쓰잖아요. 그걸 이제 국산차가 조금 다르게 하려고는 하고 있죠. 자기 밑에 그룹 안에 별도의 부품 공급 기업을 만들고 걔들이 오히려 다른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형태로 부품 공급사의 역할도 확장하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부품 회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기술이 더 필요함. 단순 뭐 플라스틱 덩어리 이런 거 말고 기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쪽으로 이미 멀리 파고든 기업들이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연구 개발해놓고 그런 것들을 초기에 비싸겠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부품을 채용하려는 기업, 뭐 사용하려는 기업, 그 다음에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그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술, 선진 기술을 먼저 가져와서 자기들에게 맞춰서 기술을 내놓는 거죠. 즉, 그 기술도 사실 자동차 회사가 다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은 아니다. 상당수는. 밑에서 부품 공급 회사에게 공급을 선제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자동차가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를 한번 지나면 대부분의 자동차가 비슷한 기술을 가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그런 기술들은 서로 다 뺏기거나 가져갈 수 있고 부품 공급 회사를 얼마든지 나도 가져갈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주기 때 이게 페이스리프트 때 바꿀 수 있으면 그때 바꾸고 그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고 근데 그 어떤 금형이나 뭔 것까지 좀 많이 바꿔야 되고 이게 굳이 이것까지 바꿀 필요가 없을 때는 풀체인지 때 그걸 적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가 지나면 그 기술이 다 자동차들이 다 비슷한 기술을 가져가는 이유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근데 이제 선도적으로 그렇게 비싼 기술들을 쓰려고 하면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이 받으려면 결국은 확실한 시장이 있어야 되죠. 그 시장이 있는 자동차가 지금 지구상에 보면 벤츠, BMW, 아우디, 그 다음 북미의 캐딜락, 그 다음에 일본 렉서스가 북미에서 성공했죠. 자, 이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 추가로 해서 한국의 창세기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이 꽤 고가를 받을 수 있고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인정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선진 기술, 빠른 기술들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술의 대부분이 자동차 회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만 지나면 다 비슷한 기술로 가는 이유들입니다. 거기에서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넣고 빼고 조금의 차이를 만들고 그 정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거 자동차에서는 뭐 거의 많이 들어보셨죠. 자, 거의 뭐 괜찮은 자동차, 주목하는 자동차 혹은 예전만 하더라도 그냥 신차가 나오면 다 구해서 다 뜯어봤다라고 하죠. 서로 상대 기업들의 자동차에. 자, 이게 단순히 뜯어보고 다 분해하고 재조립뿐만 아니라 그 부품을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각 부품이 어떤 부품 회사에서 공급이 됐고 어떤 식으로 해서 몇 차 밴더에서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고 공급 가격의 원가부터 시작해서 이 제품의 내구성까지 모두 역으로 풀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부품의 기능, 내구성, 공급 단가 등 모든 것들을 역으로 하고 그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특허나 기술 사용이 가능 여부 아니면 특허가 있다라고 하면 회피할 수 있는 여부 자 이런 것들을 즉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저 자동차 회사가 쓰는 기술들을 우리 회사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특허가 있는 부품 회사라고 하면 그걸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고, 회피할 수 없다면 그 부품 공급 회사는 어차피 다른 자동차 회사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맞춰서 공급을 받는 식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 네. 그리고 이걸 갖추고 있는 기업 정도, 국가 단위 정도면 얼마든지 이제 비슷한 자동차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인도, 중국, 그다음 베트남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올라오는 이유죠. 다만 그들이 부품의 자국화가 아직 느린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은 중국을 빠르게 성장시켜 준 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자동차 판매에 한때 2위, 3위 이 정도까지 찍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량 2, 3위를 한국 자동차가 했다니까요. 불과 10몇 년 전에. 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욕심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품, 중국에서 공장뿐만 아니라 합자 공장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 업체들도 따라가죠. 근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그 부품 현지화가 되고, 자, 2위, 3위권 하는 기업의 부품 상당수가 중국 내에서 부품 현지화를 해버리니까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품질이 올라오죠. 그 다음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하죠? 적극적으로 테슬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합자 기업만 허락하던 중국이 합자 아니고 테슬라 당신이 지분 모두를 가지고 경영하십시오라고 처음으로 열어줍니다. 100% 지분을. 그리고 테슬라를 들어오죠.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자, 어느 시점까지 부품의 자국화. 자, 중국 내에서 공급망을 갖춰라. 중국 내 부품으로 공급망을 정리해달라. 자, 이게 바로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서 2, 3위를 할 때 자만하고 적극적으로 부품 공급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중국의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빠르게 발전시켰던 이유예요. 그걸 그대로 전기차에서 써버리니까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테슬라의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부품을 똑같은 거예요. 테슬라 차량 뜯어보면 근데 중국은 뜯지 않아도 정보가 다 있겠죠. 어느 부품 업체들이 어떤 근데 그건 품질 좋은 부품을 테슬라가 미국에서 생산하던 혹은 기존에 한국에서도 많은 부품을 테슬라가 받았습니다. 그런 양질의 부품들을 중국 안에서 오히려 테슬라 업체 측에서 밑에 공장에 굉장히 뛰어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이런 부품들을 만들려고 했겠죠. 그걸 바탕으로 중국에서 풍부하게 전기차의 부품 공급 업체들이 성장을 하고, 사실상 지금의 중국산 테슬라는 97에서 98% 부품은 중국 내에서 공급이 됩니다. 즉, 그 부품 공급 업체들은 다른 중국의 엄청난 전기차 기업들이 성장하는 핵심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자, 요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해 볼게요. 자, 이게 집2입니다. 집2가 뭐냐?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개발했던, 창업했던 기업이죠. 하지만 경영인들을 끌어들이고 하면서 사실상 지분은 거의 기업은 사실상 빼앗기다시피 하고, 이 기업이 1990년 후반에 다른 기업에게 인수가 되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가졌던 지분이 7에서 5%, 그 형제들이 각각 7, 5% 가지고 있었고, 그걸 같이 정리를 하면서 2200만 달러,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일론 머스크는 개발자 출신이에요. 개발자. 자, 이제 왜 FSD를 다른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이 누구도 못하고 중국 기업들만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드려볼게요.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은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기술을 크게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아도 인수합병에서 어느 정도만 가져가고 거기에서 부품 공급 업체만 안전망이 갖춰지면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인도, 베트남 같은 기업들도 만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영의 관점에서 자본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만들어낼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건 계속 반복해서 실험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금방 다른 기업의 기술을 나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돈만, 이걸 소비할 수 있는 시장만 있으면. 근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영역의 기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SD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소프트웨어 영역에 존재하는 기술이죠. 자, 이게 문제예요. 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안 돼요. 자, 상대 기업의 기술을 뜯어볼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 정도로 복잡한 수준이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보통 다운받는 걸 얘기하면 거의 뭐 몇십 기가, 몇 기가인가 몇십 기가인가 1시간 정도는 걸렸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용량이 굉장히 많고 이 정도면 이걸 소프트웨어를 그냥 그 역으로 해석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수많은 파일들이 서로서로 따로따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파일들을 어느 정도 분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 개발하는 기업에서만 알 수 있겠죠. 이게 별것 아닌 게임 차원도 그렇게 뜯어보기가 어려운데 이 정도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FSD는 뜯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FSD를 한 번에 성공했냐? 아니죠. 일론 머스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왔어요. 심지어 얘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 모빌아이 기반으로 하다가 그걸 바꾸고 자기들이 직접 거기에서도 또 수많은 뭐 이슈 중에 우리가 아는 레이더 장치들이 있었는데 이게 충돌하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에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니까 아예 레이더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야 지금 다른 자동차에서는 삐삐삐삐삐 경고 같은 거 다 있는 레이더 있는데 테슬라는 없다라고 엄청나게 소비자들이 항의했죠. 그럼에도 가야 되는 방향이 있고 그걸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으로 쓰고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 정도 파격적으로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쪽을 어떻게든 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영자가 이해가 없어요. 자, 일론 머스크는 수많은 기업들을 창업하고 성장시키고 다시 매각하고 창업 성장 매각 이걸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업자가 소프트웨어에 빠삭해요. 사실은 자동차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고달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오히려 그는 소프트웨어는 내가 날밤 까고 그 개발하는 데서 누워 자면서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야. 거기에서 오히려 차를 처음에 만들어낼 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대량 양산을 시작했던 모델 3를 초기에 만들어낼 때 어마어마하게 고생했다. 공장에서 자다시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왜? 자기 분야가 아니었던 거야. 오히려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는 자신 있는데 하드웨어는 젬병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하드웨어도 완벽하게 다루는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이해 있는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고 그게 테슬라의 자동차를 깠던 이유들이에요. 야 이건 자동차 같지도 않고 이게 뭐야? 조립 품질은 이렇고 기능은 이렇고 소음은 이렇고 뭐 기능 뭐 어떻고 얘기를 많이 했죠. 분명히 그랬어요. 왜? 자동차를 만들던 기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게 불과 한 몇 세대를 지나면서 지금은 더 이상 자동차의 관점에서도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5,299만 원에 파는 국내의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전체 판매량 2위를 합니다. 그 정도로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하드웨어 자체도 올라온 거죠. 참고로 그 5,299만 원의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FSD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 강점은 뭐예요? 바로 FSD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예요. 확실하게 소프트웨어에 자신 있는 일론 머스크는 FSD를 계속 우여곡절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끌고 와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버전 14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확실하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지금 14.2를 넘어서 굉장히 안정성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계속 갈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엄청난 가야 될 것이 진짜 거의 걸어서 에베레스트를 가야 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배낭 하나 없는 사람이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 정도의 여정이에요. 진짜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국산 자동차 회사의 회장에게는. 그 사람은 그저 기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아서 그저 사람들 잘 관리하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슬프지만 그저 경영을 전공하고 나서 자 그런 수준의 사람들 그건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인이란 건 없고 다들 전문 경영인 그다음 그 뒤에 지배 체제들이 있은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지배 체제는 금융권이에요. 수익을 어느 정도 빠르게 내야 되는 그들이 길게
실패할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엄청나게 현재의 손해를 봐야 되는 그 정도를 가지고 긴 시간을 두고 투자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려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금융 자본이 뒤에 있는 전문 경영인 체제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FSD 같은 기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일까요? 수조가 넘겠죠. 근데 그 당장 돈도 안 되는 그걸 수조를 때려붓고 수많은 연구개발 인력을 두면서 소프트웨어를 잘 관리하는 누군가가 완벽하게 이해해 나가면서 완벽한 목표를 가지고 그 중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가지고 간다?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여기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중국은 가능하냐? 자, 중국은 그 개발자 출신들의 회사들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 전기차 회사 중에서도 거의 3개, 4개가 이미 전문 개발자 출신이에요. 거의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개발을 하면서 기업을 매각하고 혹은 투자를 받으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자동차이지만 테슬라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기업의 CEO가 오너가 완벽하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비록 실패하더라도 어디로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실패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아쉽지만 다시 또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자동차는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속에서 의심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여러 회사를 뒀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선택 다 집중인데 아니 당연히 이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것은 하나의 어떤 기업 내에서의 어떤 산하의 핵심에서 밀고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굉장히 여러 곳에 단체를 두고 있어요. 국산 자동차 회사를 잘 보시면 이 국산 자동차 회사의 그 기술 개발,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 팀이 여러 개가 있죠. 이게 이유예요. 모르는 거야. 기업의 오너가 모르니까 누가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이게 소프트웨어를 조금이라도 만져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비슷하게 구현하는 거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적당하게 비슷하게 특정한 영역만 구현하는 건 사실 가능해요. 근데 그걸 확장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올바른 방향도 아니에요. 근데 노가다성으로 해서 특정 영역만 비슷하게 보여주는 건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가능해요. 이게 소프트웨어의 무서운 점이죠. 오너가 이걸 모르면. 자, 뭐 이를테면 이 차선 사이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것. 자, 이 정도 기술은 그 제한적인 구조에서 이걸 노가다성으로 얼마든지 구현해낼 수 있어요. 근데 무서운 게 이거예요. 테슬라의 FSD 뭐 E2인지 그런 형태는 그 단순한 특정 영역에서 그걸 누군가 오너에게 보여주고 투자금을 계속 받고 돈을 받으면서 연봉을 수없이 많이 받으면서 먹고 사는 그 목적이 아니죠. 이건 기술 자체의 발전이에요. 그 기술 자체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오너도 알고 있고 그 개발자들도 다들 알고 있어요. 그 단순히 특정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국산 자동차 회사에서 그 기술은 어떻게 개발될까요? 여러 팀을 두고 경쟁시키는 거예요. 과거라면 이렇게 해서 아웃풋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건 하드웨어가 아니야. 소프트웨어에서 특별한 영역에서 기술 구현은 진짜 오너 속이면서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야 이거 이제 고속화 도로에서 차선 변경되네? 야 80km까지는 차선 변경되네? 야 우리가 잘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건 테슬라가 하는 E2 방식으로 진짜 어떤 덩어리 하나가 뇌 하나가 차에 붙어 발전하는 그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제한된 영역에서 기술 구현 정도인 거예요. 속은 거죠. 오너가 속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너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있다가 다 뒤통수 맞죠. 야 니들이 언제까지 이거 된다면 안 돼? 야 너희들은 이거 된다면 안 돼? 야 너희들 이거 구현은 했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른 것도 하면 되잖아. 여기에서 자동으로 변경을 하고 톨게이트 지나고 도심으로 들어가서 뭐 좌회전 우회전하고 유턴하고 그런 거 다 연결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돼. 왜? 그냥 제한된 구역에서 그냥 그것만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들 보면 그나마 가장 가깝게 다가온 게 GM 크루즈예요. 근데 GM 크루즈도 잘 보시면
고속화도로랑 도심도로를 분리해놨어요. 걔들도 기술이 아마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국내에서 이제 풀린다라고 하는데 매우 제한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구현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반자율 고속도로에서 속도 걸어놓고 자동으로 앞이랑 속도 조절하면서 앞뒤 거리 조절하면서 뭐 차선 변경되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지. 이게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십시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로예요. 일반 국도예요. 일반 국도, 일반 도로는 어떻겠어요? 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가 이 문제를 판단하거나 해결할 수 없고 지속할 수 없을 때 뭘 하면 돼요? 스탑하면 돼요. 자, 스탑 됐죠? 문제가 해결, 그러면 운전자가 개입해서 운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근데 이게 왜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가 나뉘어서 개발되어 있을까요? 자, 고속도로에요. 가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차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발생했어요. 운전자에게 운전을 넘겨야 되는데, 자, 운전을 넘기기 위해서 일반 국도처럼 정지를 해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차가 지금 더 이상 이걸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응해야 되는 형태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발전하는 형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위급 상황 발생에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따로 떼서 하는 거예요. 고속화도로에서는 고속 형태로, 그 다음 일반 국도 형태로. 그래서 GM의 기술을 보면 따로 나뉘어서 개발해놨죠. 그리고 그걸 어거지로 이렇게 붙여놓은 개념. 근데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가능하죠. 그나마 GM이 돈 10조 넘게 때려붓고 이 정도까지 구현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테슬라 기술과는 전혀 다르고. 자, 그 다음 웨이모가 있죠. 근데 웨이모도 이제 천천히 뭘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올리고 있죠. 고속도로를 올리면서 천천히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처럼 자유롭게 고속도로 갔다가 국도 갔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마음대로 하는 자율차는 지금 전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나마 웨이모는 문제가 발생할 때 뭐래요? 서버리죠.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매일매일 나오는 게 뭐예요? SNS상에서. 웨이모의 차량이 어디에서 사거리에서 서가지고 교통정체 자일으키고 있는데 운전자에 아무도 없어서 경찰 가서 이걸 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두리번 거리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SNS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자, 도심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그건 얼마든지 멈춰버리면 돼요. 그리고 멈추고 난 다음에 걔들이 뭘 하냐 하면 원격 조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소문에는 수십 명 정도, 그러니까 수십 대 정도의 한 명 정도의 원격 운전자가 있어요. 완전 자동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격 운전자가 굉장히 빠른 연결되어 있는 그 원격 운전하는 곳에서 마치 자동차 운전하듯이 똑같이 그 모니터, 카메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해서 그 상황을 피해서 해결하고 나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센터가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그래서 몇십 대마다 한 명의 원격 조정 관리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고속도로 상에서는 안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지속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 빨리 넘겨받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모가 아직 일반 고속도로에서 150, 200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GM도 그걸 나눠서 개발해놨고. 자, 다시 이것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찾은 것들. 자, 중요한 건 결국 들어보시면 대략 이해가 되시죠. 오너가 소프트웨어에 이해가 없으면 그냥 속는 거예요. 그 연구센터라고 하는 곳들에게 속는 거예요. 걔들도 해볼지를 못했어요. 근데 돈은 많이 받고 연구개발 인력으로 거기에서 있으면 자기 경력 좋고 하잖아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 야 고속도로에서 이거 차선 변경되는 거 해줘?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해야 돼. 너희 로드맵 요 정도까지 해야 돼. 그러면 그 기업의 위에서는 자 요렇게 나아가면 이게 기술이 발전하는 걸로 개발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 그 연구 개발하는 애들은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건 테슬라의 지금 FSD 같은 E2 형태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속았고 시간 날렸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죠. 이건 이미 벤츠, BMW, 아우디가 2010년부터 했던 거예요. 2008년, 2009년에 2008년, 2009년, 2010년 정도에 걔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봐보십시오.
그 제네바 모터쇼 같은 데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우리는 2012년에 자율주행 기술 이제 차량에 실제 오너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2014년에 할 겁니다. 그러면서 2012년, 2013년, 2014년에 아우디 벤츠들이 막 차를 내놔요. 자율로 달릴 수 있는 차를 내놔요. 이 고속도로 제한이긴 하지만 자율로 다닐 수 있으면 막 내놔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0년 중후반에 지나면서 다 폐기됩니다. 말이 없어요. 2008년에서 2010년에 그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2년, 3년 뒤면 자율로 달린다고 했던 그 기술들이 다 폐기되고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한 15년,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술이 없어요. 벤츠, BMW, 아우디에. 왜 없겠습니까? 지들도 다 속은 거야, 걔들도. 걔들도 수도 없이 많이 부품 회사에 속고, 그래서 아우디 같은 애들은 앞에 이거 밑에서는 또 라이다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차를 개발하는데 라이다 더미를 만들어놔. 그래, 부품 회사가 이제 이거 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발표는 해놔. 근데 정작 그 기술이 안 돼. 안 되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라이다 더미가 있어요. 앞에 범퍼에. 여러분들 아우디에 몇 세대 전 한 2010년대 후반에 나왔던 차들 중에서 라이다 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이게 더 안전이 뛰어난가 뭐 좋은가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위해서 라이다 덤이 만들어놔라고 하니까 부품 회사가, 그러니까 쥐들이 범퍼에다가 그걸 이상한 못생긴 라이다 더미를 만들어놨어. 근데 그게 정작 기술을 완성 못 시켰어. 적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그 라이다 자율주행 기술 없이 그냥 나온 거야. 근데 범퍼 성형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이다 더미가 범퍼에 또 붙어 있어. 그런 식으로 자동차 회사가 그저 부품 회사에 의존하다가 그게 지금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뒤통수 맞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국산 자동차 회사도 여러 개 두고 계속 해봤자 계속 뒤통수 맞고, 그러니까 계속 지연이 되잖아. 걔들이 국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술을 안 내놓은 게 아니라니까. 무슨 고속도로에서 이제 되는 거 그거 몇 년 전에 내놓으려고 했다가 전기차 거기에 같이 집어넣어서 내놓으려고 했다가 너무 앞선 기술이라서 안 내놨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라니까요. 안 돼요. 기술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계속 넘겨서 이제는 2027년부터 될 거예요. 왜 내년에 안 내놓을까? 돈 그래 좋아하고 고작 제로백 3.4초밖에 안 되는 평범한 자동차도 온갖 쇼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대단해요. 이제 뭐 BMW, 아우디 넘어서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질하고 싶어 하던 애들이 그 고속도로 상에서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걸 자랑을 안 한다? 여러분들 그게 믿겨져요? 개소리예요. 기술이 없어요. 지들도 그 개발 밑에 조직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줄은 모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때려 부어도 기업의 오너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연구원들이 어차피 걔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깨지는 것보다는 그냥 원하는 것만 보여주고 우리는 경력 계속 돈 받고 가면 되거든.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답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중국의 자동차 기업의 기술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죠. 왜? 중국의 기업들은 오너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샤오미부터 시작해서 니오도 그렇고 뭐 꽤 많은 전기차의 상위 기업들은 다 개발자 출신들이에요. 돈을 이미 많이 벌어봤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빠삭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두리뭉실하지만 테슬라를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게 지금 중국 자동차에서 기술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갑자기 다 중국 자동차와 협력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에서는. 걔들 기술 쓰겠다는 거죠. 결국은 하청이 되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구글 안드로이드가 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되고 당연히 그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다 쓰는 거죠. 반면에 반대편에 애플은 누구예요? 아이폰이 되는 거예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자기들만 쓰는 것이죠. 아마 자율주행 기술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SD를 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기회고, 이 FSD 기술은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는 가까운 시점에 보지 못할 거예요. 그나마 중국의 기업들이 고도화시키면 아마 고도화시키는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도 중국의 기업들은 고도화를 시킬 거예요. 결국 어느 정도 FSD를 따라가는 그 정도 고도화를 시키면 그걸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 공급 받으면서 우리도 이제 가능합니다라고 내놓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실상 마치 근데 삼성급도 아닐 거예요. 그냥 수많은 핸드폰 회사들이 구글 안드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전락할 겁니다. 결국 자동차 회사는 뭐 가치가 낮아지겠죠.
대량 공급이야.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같은 애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때릴 거니까. 멀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국산 자동차 회사가 FSD 비슷한 거 만들어낸다? 아니요. 저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2027년? 장담하는데 한 2030년 초반 중국 기술이 완성돼서 그거 쓰기 전까지는 계속 뒤통수 맞고 밑에 기업에게, 밑에 연구단체에게 뒤통수 맞으면서 속을 겁니다. 안 돼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안타깝지만. 나중에 또 계속 더 풀어보겠습니다. 뻔한 얘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